2024년 12월 8일, 다마스쿠스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반세기 동안 시리아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던 거대한 독재의 벽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북부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반군 세력이 수도 한복판으로 진격해 들어왔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바샤르 아라사드는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라 러시아로 탈출했습니다. 1970년, 아버지 하페즈 아라사드의 쿠데타부터 아들 바샤르까지 이어져 온 54년의 통치가 단 열흘 남짓한 공세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몰락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다마스쿠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마스쿠스 외곽에 자리한 악명 높은 세드나야, 정치범 수용소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햇빛조차 허락되지 않던 지하 감방에서 십수년을 견뎌낸 수감자들이 밖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들을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살아서는 영영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남편, 아들, 형제를 끌어안고 쏟아낸 눈물은 깊은 절망 끝에 찾아온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기나긴 내전이 마침내 끝을 맺었고, 독재자가 물러난 시리아의 자유의 봄이 찾아왔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남짓이 흐른 지금, 2026년의 시리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평화로운 결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폭군은 사라졌습니다. 해외를 떠돌던 15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리운 고향 땅을 밟았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다마스쿠스의 텅 빈 거리 위에는 여전히 무겁고 서늘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독재를 끝냈다는 승리감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나라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과도 정부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쿠르드 민병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멈추지 않았고, 총성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깊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은 지난 세월 독재 정권의 그늘 아래서 살았거나, 그들과 무관함에도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을 위기에 처한 기독교도, 알라위파, 드르주파 같은 소수 종파 사람들입니다. 억압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관용이 아니라 누가 다시 이 피비린내 나는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날, 선 경계심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전기도 끊긴 채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당장의 배고픔과 공포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잔혹한 독재자가 쫓겨나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억압받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현재는 그 기대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진실을 던집니다. 거대한 악을 물리쳤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진공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왔던 종파 간의 원한과 복수심, 새로운 권력을 향한 탐욕이 재앙의 상자처럼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적이 존재했던 시절보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의 이 텅 빈 자유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54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해방의 순간조차 온전한 축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폭군이 떠났음에도 이 땅에 깊숙이 뿌리내린 갈등과 불신의 저주가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2011년 시작된 내전이나 최근의 군사 공세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이 비극의 썩은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과거 속에 뻗어 있습니다. 독재에서 풀려난 국가가 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척박하고도 풍요로운 땅이
이방인들의 오만한 잉크선 위에 무참히 쪼개지던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말입니다. 지도를 펼쳐 중동의 한가운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시리아가 자리한 곳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교차로입니다. 고대부터 이곳은 문명과 제국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풍을 타고 온 상인들과 내륙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이 마주치는 곳이었고,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군대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기병대가 피를 흘리며 격돌하는 심장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시리아는 단 한 번도 온전히 그들만의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 이슬람 제국, 그리고 16세기부터 무려 4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까지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은 예외 없이 이 교차로를 탐냈습니다.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는 동안 이 땅에는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아랍인과 쿠르드인, 그리고 알라위파와 드루즈파,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영토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기나긴 지배가 끝나갈 무렵, 시리아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영국의 지원을 받은 아랍인들은 오스만 제국에 맞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거대한 아랍 독립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918년 다마스쿠스가 해방되었을 때 거리는 환희로 가득 찼고 아랍인들의 통일된 왕국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강대국들의 차가운 계산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아랍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막을 내달리며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16년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프랑수와 조르주 피코라는 두 명의 외교관이 비밀리에 만나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를 대고 직선을 그어가며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뒤 중동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미리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폭력적인 문서로 불리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은 프랑스의 손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누군가는 프랑스령의 주민이 되고 누군가는 영국령의 신민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책상머리에서 그어진 잉크선 몇 줄이 그 땅에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의 역사나 종교, 언어와 민족적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억지 국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시리아라는 국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합의나 역사적 결속력으로 탄생한 민족 국가가 결코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온 이질적인 집단들을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외부 세력이 억지로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 겉보기에만 번듯한 국가의 이름을 붙여준 조립식, 불량품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시리아인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묶인 채 전혀 원하지 않던 동거를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인위적인 국경선은 중동의 심장부에 꽂힌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였던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둔 이 기형적인 나라가 제 발로 설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1920년 프랑스는 자신들의 몫으로 떨어진 시리아를 통치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외치는 시리아인들의 총구를 꺾어버린 뒤 이 위태로운 조립식 국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도 도끼서린 통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차별받던
소수 집단의 손에 치명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시리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시리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니파 무슬림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엘리트 계층이었고 아랍 민족주의에 불타올라 끊임없이 프랑스에 맞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반발을 무력만으로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당국은 역사상 가장 고전적이고도 치명적인 통치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분할 통치, 즉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여 서로를 담에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다수인 수니파의 힘을 빼기 위해 사회의 가장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소수 집단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표적이 된 것은 알라위파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2% 남짓에 불과했던 알라위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단으로 취급받으며 산악지대에 숨어 살던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수니파 지주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일하거나 도시로 내려와 하인 노릇을 하며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 현지 군대를 창설하면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수니파 대신 바로 이 알라위파와 드루즈파 같은 소수 종파 청년들을 대거 군대로 불러들였습니다. 가난한 알라위파 청년들에게 군대는 굶주림을 벗어나고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실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반면 부유하고 자존심 강한 수니파 사람들은 식민 지배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군대를 경멸하며 입대를 기피했습니다. 그 결과 이 16년이라는 프랑스 위임 통치 기간 동안 시리아 군대의 심장부는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소수 집단, 특히 알라위파 출신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쏠림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인들이 하나로 뭉쳐 자신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하도록 소수파에게 다수파를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무력을 쥐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라고 하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군대는 그 탄생부터가 철저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자를 대신해 내부의 다수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기형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즉, 프랑스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뼈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종파 갈등의 시한폭탄을 깊숙이 심어놓고 떠난 셈이었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안보 조직이 아니라 철저히 무장한 거대한 소수파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946년 마침내 프랑스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시리아는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외세의 지배는 끝났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혼란의 서막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를 불신해온 이질적인 집단들을 하나로 묶어낼 민주적인 지도력도 합의된 국가의 비전도 없었습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민간 정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된 힘을 가진 집단은 오직 하나, 군대뿐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시리아 정치는 그야말로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에만 무려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탱크를 몬 군인들이 밤낮으로 권력을 뒤집고 엎는 기막힌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14년 동안 20번 가까이 정권이 교체되는 지독한 혼란 속에서 국가는 방향을 잃고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해 숙청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내일은 또 누가 총을 들고 방송국을 점령할지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쿠데타의 혼돈과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 속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던 소수파, 알라위파 출신의 한 젊고 야심찬 장교가 아무도 모르게 군부의 핵심 권력을 향해 차가운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하페즈 아라사드. 훗날 시리아의 운명을 영원히 그리고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뒤바꿔 놓을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끝없는 쿠데타와 혼란으로 피로에 지쳐있던 시리아에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국방장관이었던 하페즈 아라사드가 총성 한 번 크게 울리지 않고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이전에 20번이나 반복되었던 정권 교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었습니다. 하페즈의 권력 장악은 시리아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공포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첫 삽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치명적인 한계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페즈 아라사드는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그것도 역사적으로 순위파 다수에게 이단으로 멸시받던 알라위파 출신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지배해야 하는 소수파 권력자. 하페즈와 알라위파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그들 공동체 전체가 끔찍한 보복과 학살을 당할 수 있다는 멸종의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단순한 권력욕이나 탐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다수의 목을 짓밟아야만 하는 처절한 생존의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서늘한 진실이 아사드 정권의 본질입니다. 생존을 위해 하페즈가 선택한 방법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카바라트라고 불리는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보기관을 하나만 둔 것이 아니라 공군 정보국, 군사 정보국, 정치 보안국, 국가 보안국 등으로 여러 개를 쪼개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들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기관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군대와 정보기관의 핵심 요직은 철저하게 알라위파 출신들로만 채워졌습니다. 누구도 단독으로 반란을 꿈꿀 수 없는 완벽한 상호 감시 체제. 체제가 무너지면 알라위파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주입하여 그들이 정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공포의 기계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작동하는지를 시리아 국민들의 뼛속 깊이 각인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2년 중부도시 하마에서 수니파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페즈는 반란을 진압하는 수준을 넘어 군대를 동원해 도시 전체를 포위하고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당했고 도시는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마 학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선을 넘으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시리아 사람들은 집안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벽에도 정보기관의 귀가 달려있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페즈는 70%의 다수를 12%의 소수가 지배하는 이 기형적인 체제를 무려 30년 동안이나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총구와 정보기관, 그리고 공포로 쌓아올린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2000년,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이 거대한 공포의 기계는 영국에서 안과 의사로 유학하던 차남 바샤르 아라사드에게 고스란히 물려졌습니다. 서구식 교육을 받은 얌전해 보이는 새 대통령의 등장에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레 개혁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샤르 역시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날아올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가 남겨준 피 묻은 기계를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물려준 이 완벽한 철권 통치의 기계조차 하늘에서 내리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 권력을 물려받은 바샤르 아라사드는
겉보기에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런던에서 유학한 젊은 안과 의사. 서구식 양복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그가 취임하자 사람들은 이 지독한 공포 정치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다마스쿠스의 봄이라 불리며 정치 토론이 잠시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바샤르는 곧바로 아버지의 피 묻은 기계를 다시 가동했고 민주화를 요구하던 지식인들은 다시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소수파인 알라위파가 절대다수를 지배하는 그 위태로운 생존 구조를 포기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카바라트의 감시망은 여전히 시리아인들의 숨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감옥을 무너뜨린 진짜 균열은 정치 엘리트들의 토론장이나 군부의 내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균열은 예기치 못하게도 메마른 하늘과 갈라진 땅에서 쩍쩍 소리를 내며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리아를 강타한 것은 현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먹여 살렸던 곡창지대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수십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사막으로 변했고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15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은 보찜을 싸서 다마스쿠스, 알레포, 다라 같은 대도시의 외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에는 거대한 빈민촌이 솟아났습니다.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부패한 아사드 정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트들과 결탁한 자본가들만이 부를 독점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텅 빈 위장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부패한 정부를 향한 억눌린 분노. 시리아라는 국가는 이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불어온 아랍의 봄이라는 모래바람이 시리아 남부의 작은 국경 도시 다라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불씨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몇몇 10대 소년들이 텔레비전에서 본 혁명 구호를 학교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장난삼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당신 차례요. 안과 의사 출신인 바샤르 아라사드를 향한 이 낙서는 체제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지역 보안군이 즉각 출동해 아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10대 소년들을 지하실에 가두고 손톱을 뽑아버리는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현장의 경찰 간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들 아이는 잊어라. 집에 가서 새로 아이를 만들어라. 정 안 되면 당신들 아내를 데려와라.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겠다. 이 오만하고도 짐승 같은 한마디가 화약고에 성냥불을 던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죽여 살던 다라의 시민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부모들은 거리를 박차고 나와 분노의 함성을 질렀고 시위는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당황한 정권은 대화나 사과 대신 아버지가 하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즉각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장례식은 피 묻은 시신을 묻으며 분노한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더 큰 시위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끔찍한 내전의 시작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의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굳건해 보이던 거대한 독재 국가를 붕괴로 밀어넣은 것은 지식인들의 훌륭한 민주주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텅 빈 위장과 절망에 빠진 국민을 향해 손톱을 뽑고 조롱을 던진 일개, 지방경찰의 멍청하고도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다라의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피에서 시작된 분노는 이제 시리아 전역을 불태우는 들불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위는 총격전으로 변했고 억눌렸던 종파 간의 증오가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이 잔혹한 무대 위로
시리아 내부의 악마들만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굶주린 늑대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다라에서 흘린 피는 곧 시리아 전역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염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향해 정권이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기관총을 난사하자 시리아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맨손으로는 이 학살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군대 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부대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모여 자유시리아군을 결성했습니다. 이제 시리아는 돌이킬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붓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생존의 권력 게임에서 그는 아버지 하페즈 못지않게 교활하고 냉혹했습니다. 전 세계가 시리아 정권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며 독재자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할 때 아사드는 아주 끔찍하고도 기발한 묘수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총구를 겨누고 싸우는 반군들을 자유를 갈망하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중반, 아사드 정권은 전격적인 사면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감옥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던 평화로운 정치범이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드나야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깊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수감되어 있던 극단주의 무장 세력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세상에 풀어놓으면 곧바로 혼란스러운 반군 진영에 합류할 것이고 결국 반군 전체의 성격을 과격하고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로 오염시킬 것이라는 매우 철저하고도 악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가장 어둡고 소름 끼치는 민낯을 똑똑히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단 며칠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의도적으로 악마를 키워내기도 한다는 잔혹한 사실입니다. 아사드는 전 세계를 향해 나를 권좌해서 몰아내면 당신들은 저 통제 불가능한 끔찍한 괴물들을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거대하고도 공포스러운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아사드의 이 끔찍한 도박은 불행히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극단주의자들은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급격히 불려나갔고 이웃나라 이라크에서 국경을 넘어온 무장 세력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그림자, 이슬람 국가, 즉 아이시스가 시리아의 텅 빈 사막 한가운데서 뗄리를 틀고 일어났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아이시스 대원들은 시리아 북동부의 심장 라카를 점령하고 자신들만의 잔혹한 중세식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인질의 목을 베고 수천 년 된 인류의 고대 유적을 폭파하며 평범한 여성들을 노예로 삼는 끔찍한 만행을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 전 세계에 자랑하듯 유포했습니다. 시리아는 이제 독재와 싸우는 숭고한 혁명의 무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참혹한 사륙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도 위의 땅은 정부군, 온건 반군, 극단주의 세력, 그리고 자치권을 원하는 쿠르드족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 지독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평범한 시리아 사람들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차별적인 폭탄과 검은 복면을 쓴 처형인들의 칼날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통제 불능의 테러리스트들이 중동의 지도를 지우며 날뛰기 시작하자 바다 건너의 강대국들이 번뜩이는 눈으로 시리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테러의 위협 앞에서 세계의 거대한 제국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군대를 다른 나라 영토로 파병할 가장 완벽하고도 도덕적인 명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시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중동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맹렬하게
이 피투성이의 체스판 위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즉 아이시스라는 절대악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붕괴 직전에 몰려있던 아사드 정권에게는 기사회생의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잔혹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집중되자 무대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거대한 제국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군대를 시리아 땅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구호 뒤에는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의 차갑고도 노골적인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이제 단순한 내전의 격전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이 실험되고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대한 대리전의 피비린내 나는 체스판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먼저 판을 뒤흔든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2015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사드 정권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기와 폭격기를 시리아 하늘에 띄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한 이유는 독재자와의 우정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따뜻한 항구, 즉 타르투스 해군 기지가 바로 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적 발판을 잃는다는 것은 러시아가 중동에서 완전히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아이시스뿐만 아니라 아사드에게 위협이 되는 온건 반군과 민간인, 거주 구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자신들의 신형 무기 성능을 잔혹하게 시험했습니다. 동시에 땅 위에서는 이란이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에게 시리아는 테헤란에서 바그다드를 거쳐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벨트의 가장 핵심적인 허리였습니다. 만약 아사드의 알라위파 정권이 무너지고 수니파가 권력을 잡는다면 이란의 중동 장악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터였습니다. 이란은 정예 부대인 혁명 수비대를 파견하고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수만 명의 시아파 용병들을 불러 모아 아사드에 붕괴하는 지상군을 대신해 피 흘려 싸우게 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독재자 아사드의 퇴진을 외치면서도 정작 전면적인 군사 개입은 주저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어느새 아사드 축출이 아니라 아이시스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직접 피를 흘리는 대신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민병대에게 막대한 무기를 쥐어주며 그들을 아이시스와의 지상전의 대리인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쿠르드족의 무장을 돕자 이번에는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던 터키가 분노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터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아이시스나 아사드가 아니라 자국 내의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독립적인 쿠르드 국가가 시리아 북부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결국 자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탱크를 몰고 국경을 넘어와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복잡한 난장판 속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가장 비극적이고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리아 하늘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땅 위에서는 이란의 자금으로 무장한 민병대가 돌격하며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이 터키군의 포격을 받는 기괴한 전쟁. 같은 동네에서 자란 시리아 청년들이 서로에게 총을 쏘며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쥐고 있는 총과 총알은 워싱턴, 모스크바, 테헤란, 앙카라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숨과 조국의 국경선은 외부 강대국들의 밀실에서 오가는 차가운 악수와 비밀스러운 거래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고 흥정되었습니다. 외세의 전폭적인 개입은 전쟁의 저울추를 다시 아사드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습과 이란의 지상군 지원 덕분에 벼랑 끝에 몰렸던 바샤르 아라사드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하나둘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난민으로 쫓아내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대가로 그는 폐허가 된 왕좌 위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승리를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절대적인 법칙 하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바샤르 아라사드는 자신이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의 최종 승리자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한때 그를 살인마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아랍연맹의 이웃 국가들조차 마지못해 그를 다시 외교 무대로 불러들였습니다. 피바다 위에 세워진 왕좌였지만 그 왕좌는 이제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리아 사람들도 전 세계의 언론도 아사드 정권이 영구적으로 생존할 것이라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장 방심한 순간에 가장 기막힌 방식으로 굴러가는 법입니다. 2024년 11월 말 시리아 북서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주의 반군 연합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기습적인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국지전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상황은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 충격적인 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제2의 도시 알레포가 단 며칠 만에 반군의 손에 허망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반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하마와 홈스를 차례로 집어삼켰고 마침내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의 심장부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페즈 아라사드부터 54년을 이어온 무소불위의 철권 통치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단 열흘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반군이 초인적인 군대로 돌변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극적인 붕괴의 진짜 이유는 시리아 내부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에 숨어 있었습니다. 54년 된 거대한 독재 체제가 종이집처럼 무너져 내린 것은 반군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아사드를 떠받치던 외세의 기둥들이 속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었던 러시아를 보십시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리아 하늘에 띄울 전투기도 아사드를 구출할 군사적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시선은 흑해 너머의 진흙탕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마스쿠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은 외면당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었던 이란과 헤즈볼라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가자 지구와 레바논 전선에서 이란의 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리아 지상군을 대신해 싸워주던 헤즈볼라의 핵심 지휘관들이 줄줄이 암살당했고 이란은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시리아에 쏟아부을 여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결국 아사드의 군대는 겉보기만 번듯했을 뿐 13년간의 내전과 끔찍한 부정부패로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텅 빈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뒤를 봐주던 든든한 형님들이 각자의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스스로는 총 한 번 제대로 쏠 수 없었던 정권은 바람 한 점에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바샤르 아라사드는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입성하기 직전 황급히 비행기에 올라 러시아로 달아났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겁한 도망이었습니다. 독재자는 마침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환호하며 감옥 문을 부수고 자유를 외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의 하늘에 억압없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함성 뒤로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서늘한 진실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폭군이 야반도주하며 남겨놓고 간 이 텅 빈 국가는 축복받은 해방의 땅이 아니라
누구든 발을 잘못 디디면 터져버릴 거대한 자유라는 이름의 지뢰밭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6년 오늘 아사드가 야반 도주한 지 어느덧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제사회의 조심스러운 기대 속에 과도 정부가 출범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다마스쿠스 공항의 활주로에는 다시 비행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이웃나라와 유럽의 낯선 거리를 떠돌던 1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돌아온 고향이 보여준 민낯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따뜻한 집과 북적이던 시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와 콘크리트 잔해로 변해 있었습니다. 13년간 하늘에서 쏟아진 폭탄은 건물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수도와 전기, 병원과 학교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선마저 처참하게 끊어놓았습니다. 일상을 복구하는 데만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절망적인 계산서가 날아들었지만 서방 세계는 경제 제재를 풀고 천문학적인 재건 자금을 쏟아붓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나라를 이끄는 새로운 세력이 진정으로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의 혹독한 굶주림을 견뎌야만 합니다. 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군이 사라진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불신과 공포의 장벽이 새롭게 솟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 정부는 화합하는 국가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의 지도는 여전히 날카롭게 쪼개져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을 장악한 쿠르드 세력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자신들만의 군대와 행정체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중앙정부에 통합되기보다는 수많은 피를 흘려 얻어낸 자신들의 자치권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내려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비극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지에서 소수 종파들이 느끼는 짙은 공포입니다. 알라위파와 기독교도, 드루즈파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던 수니파 다수가 언제 자신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아사드 체제 하에서 알라위파 권력자들이 휘둘렀던 무자비한 폭력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그 참혹한 업보가 어느 날 갑자기 소수종파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보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늙은 독재 정권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권좌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력을 동원해 국가의 껍데기를 부수는 것은 며칠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잔혹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는 총성이 멈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3년 동안 서로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죽이고 폭격의 가족을 잃어 뼛속까지 복수심에 불타는 이질적인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헌법에 서명하도록 설득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에 가까운 타협과 용서를 요구하는 지독한 과정입니다. 수백 년 전 이방인들이 자를 대고 그어버린 억지 국경선 안에서 억압적인 힘과 공포로 간신히 유지되어 온 국가라는 허울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이 척박한 땅 위에 과연 진정한 화해의 싹이 틀 수 있을까요? 오늘날 2,5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조국의 잔해 위에 서서 역사상 가장 무겁고도 근본적인 운명의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리아라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시리아의 참혹한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연약하고도 잔인한 환상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자를 대고 무책임하게 그어버린 인위적인 국경선. 그리고 그 기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수에게 총구를 겨눠야만 했던 소수파의 지독한 생존 본능과 공포 정치. 시리아라는 국가는 애초에 사람들의 동의와 연대감으로 세워진 따뜻한 집이 아니라 외부의 강압과 내부의 억압이라는 아슬아슬한 두 기둥이 간신히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던 다라의 10살짜리 꼬마들은 어느덧 2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조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긍지나 평화로운 일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떨어지던 폭탄의 굉음, 어제의 이웃을 향해 겨누어야 했던 서늘한 총구, 그리고 낯선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배고픔의 기억만이 전부입니다. 전쟁 외에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시리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처받은 청년들이 이제는 잿더미가 된 조국의 잔해 위에 서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무거운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위대한 문명을 묵묵히 증언하던 고대 도시 팔미라의 웅장한 신전들은 맹목적인 증오와 극단주의적 폭력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때 번영을 상징하며 찬란하게 빛나던 알레포는 앙상한 철근과 콘크리트만 남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처참한 무덤의 폐허 한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위대한 힘을 목격합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시리아 사람들이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위태롭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생존과 연대의 불씨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피와 눈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창조해낼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억압과 공포로 강제로 묶어놓은 국가는 언젠가 반드시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얄팍한 자본과 군대에 내맡겨진 평화는 강대국들의 계산기가 달라지는 순간 언제든 잔인하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말입니다. 시리아의 운명을 장기말처럼 쥐고 흔들던 제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다하는 날, 이 핏빛 체스판을 냉정하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반세기 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피를 마시던 잔혹한 독재자도 결국 역사의 어두운 뒤안길로 초라하게 도망쳤습니다. 이제 이 찢겨지고 상처받은 땅에 주름진 지도는 온전히 시리아 사람들의 흉터투성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를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잇는 것은 시간과 돈이 언젠가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고 위대한 과제가 그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텅 빈 거리를 걷는 사람과 알레포의 끔찍한 폐허에 선 사람이 지난 13년간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분노와 복수의 총을 영원히 땅에 내려놓는 그날, 그리고 서로의 눈을 가만히 마주보며 당신과 나는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같은 시리아인이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동포의 인사를 진심으로 건네기까지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눈물과 기나긴 치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일까요? 역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다마스쿠스의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의 묵묵한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